박시전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것도 병자호란이야. 그거 우리가 병자호란 알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패했던 그런 거라서 박시전이랑 지금 임경업전이랑 똑같은 기류를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진 게 억울해. 그래서 우리 민심을 달래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실제 역사와 다른 결론을 냈거든, 둘 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줘야 돼.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기고 막 통쾌한 그 결론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위로하려고 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임경업전이잖아. 임경업 자체는 실존 인물이야. 임경업은 실존 인물. 그래서 병자호란에 대한 보상심리, 병자호란에 대한 보상심리.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등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소설에서는 갈등 양상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경업이랑 호왕의 갈등. 그리고 이 부분에선 나오지 않는데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임경업이란 사람이랑 뒤에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등.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임경업전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청이랑 가달이랑 전쟁을 맨 처음에 이렇게 청나라랑 가달이 전쟁을 할 때 임경업이 청나라를 도와줘. 그러니까 이거는 필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청나라랑 가달이 전쟁을 할 때 우리 임경업이 얘네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청나라는 임경업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를 염탐해, 청나라가. 그러면 임경업이 봤을 때는 뭐야 쟤 내가 도와줬는데 염탐을 하니까 좀 기분이 뭐야 저놈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임경업이 꾸짖어서 청나라를 보내버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호국, 그 오랑캐라고 하거든.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호국이랑 호왕 이런 거 다 오랑캐라는 소리인데 아무튼 그 호국의 장수들이 뭐야 쟤가 뭔데 우리 병사들을 저렇게 꾸짖어서 돌려보내? 라고 하면서 그쪽 나라에서 병사 7천을 조선으로 보내버린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임경업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제 이 앞에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업이 나옵니다. 경업이 도임한 뒤로 군대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염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병사를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염탐을 한 장면 아까 말한. 그래서 이것을 안 경업이 크게 놓아요. 군대를 꾸짖어. 아까 얘기했지. 꾸짖어서 보냈다 했지. 그 장면이에요. 되놈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들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몇 년 전에 가달왕에게 항복을 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주었을 때 너희는 은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 불망비도 세우지 않았더냐. 얘가 너무 고마워서 비석까지 막 세워준 거야. 그때는. 그래놓고 다시 왔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걸 벌써 잊고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용사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서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 넘치는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이해되지? 아까 얘기 듣고 읽으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엔 경업이 포로를 끌어서 내치니까 호병들이 쥐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대장과 군졸들에게 일의 전말을 보고해요. 이를 들은 호국 장수가 크게 분개했다. 그러면서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아까 얘기했지 호자나 이제 앞으로 이런 고전 볼 때 호자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오랑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국을 욕되게 보이고 병사를 마음에 흔드는구나. 내 맹세코 경업을 죽여서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하면서 아까 말했던 7,000명을 뽑아서 조선으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압록강에 불러서 압록강에 이르러서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에게 향해서 소리쳤다. 조선국 의주 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자 봐봐.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라 봐봐. 거기 호국 애들이 거기 왔어. 갖고 야 어디서 엄마 아저씨나 더 먹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린아이라고 말을 했잖아. 어딨냐. 한갓 너는 어린아이면서 야 가서 엄마한테 저신 더 먹고 와.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무시하는 거죠.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무시 조롱.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네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막아봐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해서 목숨을 아껴라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경업이 듣고는 크게 분노해서 급히 배를 띄워 문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놀라 청룡검을 비껴 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샹샹샹 했더니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했다. 얘들아 말 돼야 한대. 봐봐. 갑자기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열받아. 배를 막 타서 건너 가. 칼을 혼자 가서 칼을 들어서 슝슝슝슝 했더니 갑자기 여기 호국의 진영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이 날라지듯 떨어졌다. 말 돼야 한대. 그치? 말 돼야 한대. 밑줄 쳐봐. 적병들의 머리가 낙엽바람에 날리듯 비유법이죠. 뭐하듯 비유법이죠. 비유법 쓰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돼. 뭔 소리야. 만약에 진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봐봐. 막 문지호가 와가지고 야 갔는데 내가 샹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막 몇 개씩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말했다 봐봐. 무슨 법이야? 과장. 그래 과장이죠. 자 요거를 왜 비유하고 과장했냐. 영웅적 면모 강조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정호를 올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의주 군졸들이 장군의 용맹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 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서 산같이 쌓이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자 시간이 흐른 거죠. 내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렇게 막 다 적군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 적병이 돌아가서 호국의 왕한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 전화했는데 승아야 몰랐어? 여기 다 도착해서. 그랬어? 적병이 돌아가 호국의 왕이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의주 가명으로 돌아와서 승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이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맞지 않아서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자 봐봐. 봐봐. 임경업은 싸우고 돌아와서 막 했던 사람들이 좋아했지. 근데 걔는 계속 걱정을 했대. 혹시 또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 거지. 근데 뭐라고 했어?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조정 신하들의 안일함, 무능함. 이때 호국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서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의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호황의 말에 좌우했다. 좌우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거느리는 좌우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좌우에서 말했다. 10하루길입니다. 다만 북경의 한쪽에 갈대숲풀이요. 한쪽은 압록강이 막고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너 김하근이 승부하고자 하면 수만 군졸이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먼저 깬 뒤에야 군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먼저 냈고 장수들의 의논을 들은 호황이 이를 옳게 여겨서 용골대 장군 선봉장을 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뭘 지시를 했냐면 너는 수만 명의 군대를 내려가 배를 띄어라. 가만히 항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에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업도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임경업은 의주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압록강이 여기 이렇게 강이 있고 얘가 이제 여기 의주에 있거든. 의주에 누가? 임경업이 있어. 근데 나 지금 어디 치고 싶냐면 여기 한양을 치고 싶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고 또 한쪽은 수풀이 뭐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칫 여기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우리가 뒤에 강이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밀렸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이한 계교를 먼저 내서 김하군을 먼저 승부를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양 먼저 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마 멀리 있으니까 소식을 듣고 오지도 못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해를 건너서 여기 해를 건너서 여기를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지금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골대가 집을 헐어서 얻은 나무 기둥을 뗏목을 엮어서 침입을 했는데 광하유수 김경징은 술만 마시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들은 호국군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중량이 되고서 지금 쳐들어오는 역할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술만 마시고 누워있다가 꼼짝없이 당했어. 얘도 당시 지배계층의 무능력한 22분 무속이 쓰는 거예요? 지각하는 시간. 지호가 18분에 왔지. 아니 10분. 네? 갑자기 들이닥친 호국군에 끔짝없이 당했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파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를 치고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 세자 대군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으르장을 부렸고요.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남한상선의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 오듯이 흘릴 뿐이었다. 얘들아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뭐 그거 배웠나? 양반전.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눈물만 비 오듯이 흘릴 뿐이었다. 이런 데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야? 약간? 아니 막 뭘 해결하지 않고 막 그냥 울기만 해. 어떡해. 이것도 다 무능력함 그런 거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있지. 임금이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상성을 지킨다. 이건 진짜 역사적 사건이거든. 역사적. 그런데 눈물만 비 오듯이 흘릴 뿐이었다. 무기력함.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치는 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그 남한상성 있잖아. 남한상성에 가면 얘들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약간 높은 이렇게 해서 산 같은 데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같은 걸 쌓고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도망을 쳐서 여기로 간 거거든. 그럼 봐봐. 밖에서 이 사람들이 밖에 저기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얘네 못 나오잖아. 그치? 지금 상황이 그거야. 적군이 밖에서 이렇게 와서 야 너네 거기만 있을 거야? 그럼 나 여기서 농사 지어먹고 나 여기서 그럴 거야. 너네 그럼 나오면 다 죽어. 너네 그럼 굶어 죽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우리 적군이 있는 거고 우리의 지배계층들은 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터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서 진이 무너지면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상선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지켰지만 군량미도 바닥이 나서 어차피 어쩔 수가 없잖아. 그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봐봐 얘들아 맞아. 지금 여기 봐봐.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한자성어 뭐 기억나는 거 있어? 피할 데가 없어. 양력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네 군데로 다 동서남북 갈 데가 없어. 네. 4 4년 맞아요? 4년 초가 오케이. 또 하나.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네. 진태양나 그렇지. 오케이.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여름 보리를 지어 먹고 있을 거야. 너네 거기서 다 굶어 죽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어서 빨리 나와서 항복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 용골대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대.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자 봐봐. 지금 임경업 여기 없다 그랬지. 임경업 지금 다른 데 있고 이 임금이랑 이런 사람들만 쫓겨서 거기를 간 상황이니까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임경업도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슝 넘어가서 임금이 대신 들고 항복한 것을 의논했어. 그랬더니 얘들아 두 가지의 그게 대립 의견이 있는 거거든. 첫 번째 한 신하가 말해요. 첫 번째 신하가 대왕마마 뭐라고 하냐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가 이렇게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항복해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며 사직을 보존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싸게 항복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다른 한 신하가 나와요. 얘는 네모치기. 다른 한 신하가 나와서 옛말에 일렀으되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고 했으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이까.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오고 호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마마께서 자연히 욕을 면하실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버티자. 얘네는 반대된 의견을 이렇게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경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길이 막혀서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떻게 그 사정을 알겠는가. 지금 사정이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입을 다물라 라고 하면서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 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산천초목이 슬퍼한다. 무슨 법이게? 비유법 중에 슬퍼한다. 그렇지. 여기 의인. 과장도 들어가고요. 서술자의 개입 다 들어가.
그래서 결국에 여기 부분에서 임금이 항복하는 길을 택했다 하고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도 끝까지 주장하는 편과 항복하자는 편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인조가 47일 동안 대항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항복을 해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결과적으로 항복을 해서 우리는 청과 조선이 이제 우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어떤 세자 대군 이런 애들이 그 청나라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해마다 이제 청나라에 조공을 올려야 됐고, 그 다음에 뭐 청임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원군을 보내야 됐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얘들아.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인조랑 세자들이 왜 배웠어? 어떤 거였어? 머리 친 거.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9번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사건이 진짜 실제로 있었는데, 그래서 청나라에서 뭐 삼전도 비도 세우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결국엔 뭐 임경업이 와가지고 막 뭐 해결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영웅소설이야. 영웅소설. 살짝 영웅소설. 영웅소설 살짝 위에다 써볼까? 영웅소설. 그 다음에 군담소설이야. 영웅소설은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 영웅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군담소설은 군담, 전쟁 이야기거든요. 2가지가 있어. 전쟁이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사군담 소설이 있고, 두 번째는 창작 군담 소설이 있어. 역사 군담 소설은 보통 뭐 임진왜란 있겠죠. 임진왜란. 배경이 조선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임진왜란이 있을 거고요. 임진왜란 배경으로 한 작품은 임진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병자호란이 있어요. 병자호란은 방금 얘기한 임경업전 있고, 아까 전에 살짝 얘기한 박시전이 있어. 둘의 공통점? 이 전쟁의 슬픈 결과를 반대로 서술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다. 그다음 밑에 창작 군담 소설은요, 배경이 조선이다. 아니 중국이다. 그래서 얘들아, 임경업전하고 박시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임경업전은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남성이 이제 영웅으로 등장하는데, 여기는 실제 인물이고 남성이고, 박씨는 가상 인물이고 여성이에요.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건 똑같고, 아까 말한 것들은. 그 다음에 창작 군담 소설 같은 거는 배경이 중국인 이유가, 왜냐하면 얘들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창작할 거야 그러면은 약간 좀 스케일이 큰 게 좀 재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창작으로 써버리면 좀 이렇게 막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 뭐 이렇게 뭐 이거 혹시 누구 빗대어서 쓴 거 아니야? 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중국어로 쓴 게 창작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상은 척외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척외사상 무슨 말이냐면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 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일대기적 구성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갈등이 좀 중요해. 아까 전에 앞에서 썼듯이 임경업하고 호황의 갈등이 있어요. 호황은 그 청나라 그 오랑캐 왕 얘기하는 거, 오랑캐국의 왕. 그러니까 뭔가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경업이 이제 용맹하다는 걸 깨닫고서 그 호황이 얘를 죽이려고 그래, 임경업을. 그러니까 외적 갈등 드러나죠. 그런 거. 그래서 호황이 이제 딱 잡아왔거든?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에서 호황이 이제 임경업을 잡아왔는데 얘를 보니까 애가 너무 훌륭한 거, 너무 괜찮은 거, 임경업이. 너무 충성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거에 감동을 받아. 이가 딴 나라의 장수인데도 이 호황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얘가 세자 누구 풀어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더 감동. 계속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 그래서 그러면서 뭐 호의적으로 변하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맨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임경업이랑 김자점, 아까 메모했던 거에서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김자점이라는 애는 좀 나쁜 애야. 그래갖고 여기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 막 다 속이고 왕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거든. 김자점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편이에요. 근데 막 좀 이 왕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한따까리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임경업이 돌아가지고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김자점이 봤을 때는 임경업이 좀 걸림돌이 되는 거지.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얘가 와서 막 자꾸 딴지 걸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이 임경업을 대우를 해주라고 했는데 얘가 몰래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물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해.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임경업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임경업이 왕의 꿈에 나와가지고 막 저 억울합니다 이런 꿈에서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왕이 김자점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뒤에 있어. 근데 그것도 김자점과 임경업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부분이 많이 나와. 지금 여기 나왔던 부분하고 맨 뒤에 김자점이랑 제가 외적 갈등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만약에 이게 뭐 내신에 나오거나 그랬을 때 뭐 다른 작품이랑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박시전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지.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지. 슝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휘둘렀다. 슝 이러면 바람 때문에 애들이 다 날아가. 다 죽어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런 거 무슨 요소라 그래? 비현실적인 거. 지읒 기억. 그래, 전기적 요소 그런 것들이 박시전에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이 임경업에서는 전기적 요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이다. 그래서 전기적 요소를 탈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다 말한 것 같아요. 됐지? 됐습니다. 문제를 볼까봐요. 조금 이해되죠, 얘들아? 작품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병자호란, 임경업전. 자, 1번. 윗글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호야? 해왔어? 집에서 해왔어? 답 몇 번입니까, 얘들아? 4번 맞죠? 디귿에서 신하들이 호국의 침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임경업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요거 아니지? 다른 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얘들아 졸리지 많이? 이럴 때문에 답하고. 아무튼 책임을 묻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지우야 2번. 정민이 2번. 안 했네. 서윤이 2번. 5번. 오케이. 정민 안 했어? 네? 아니 뭔 사정? 귀찮아서? 귀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정민이 숙제 안 함. 나 이제 엑셀에 다 기록할 거야. 숙제 안 함. 지호 했어 확실히? 자 봐봐 얘들아 적절한 거. A랑 B는 뭐였냐면 여기 A 부분 얘들아. 이 A 부분은 뭐냐면 임경업이 호국의 장수들을 막 꾸짖는 거야. 야
야, 너 그때 내가 도와줬는데 니네 뭐야? 너 이런 것도 세웠는데 왜 나를 염탐해? 우리나라 왜 염탐해?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 여기야. 야, 너네 안 나오면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있을 거야. 너네 나오지 마라 뭐.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살짝 조롱이 들어간 거고, 그치? 여기 앞에서는 꾸짖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서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치? A는 다시 돌아가라. 너 침략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마음을 바꿔라. 그 다음에 B는 항복해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승아 했어? 네. 승아 3번. 5번. 오케이. 틀린 사람 있습니까? 3번. 저요. 봐봐. 조선과 호국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린 데는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사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봐. 그냥 여기서는 봐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고 하면 조선은 임경업한테 훌륭하네. 호국은 얘한테 비리비리한 어떤 이렇게 완전 반대로 해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임경업에 대해 나 걔 없어서 우리 질 것 같아 막 그랬지 왕이. 어떻게 와 걔가 없으니 훌륭한 장수가 지금 없으니 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임경업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장수구나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호국도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임경업이 여기서 못 알아채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침략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국에서도 임경업은 훌륭한 장수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평가 자체가 상반된 평가는 아니고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둘 다 임경업에 대해서 훌륭한 장수구나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얘들아 되냐고. 네. 넘겨볼게요. 그래서 임경업전 아까 얘기했듯이 병자호란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 그다음에 뭐 임경업 일생에 대한 무용담을 소설화했다라고 하면서 실존 인물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실존 인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고 조선의 장수로 충절이 깊어서 호황의 호의를 얻었다. 이런 거 아까 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임경업은 이제 호국이 다시 침범할 것을 근심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조정의 신하들은 임경업이 구하러 와주기만을 바랬고 걱정하지 않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허구적 요소는 도수를 부리며 뭐 초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역사랑 달리 포상한다 뭐 이런 것들 여기다 3번에 뭘 써야 되겠어 얘들아. 병자호란으로 인한 치욕과 분노를 허구적 방식으로나마 그래 위로하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됐죠. 시간의 흐름 뭐 모르는 거 없죠? 아까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여기 그죠? 다음 시간 요쪽도 쪽지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 오시고 넘기세요. 얘들아 많이 졸려? 어디예요, 지금? 어? 어디? 많이 졸려? 네. 너네 왜 졸려? 너네 몇 시간 잤는데? 일단 2시간? 12시간? 2시간? 왜? 뭐하다? 지금 2시간? 왜? 뭐하다 지호야? 뭐하다가 그렇게 늦게 잤을까? 나도 2시간 잤어. 왜요? 왜요? 일 하시다가 그래 아, 난 8시 반까지 왔거든? 4시간 지호는 왜 2시간 잤어? 드라마 드라마 보다가? 무슨 드라마? 무슨 드라마 그렇게 재밌는데? 갑자기? 진짜로? 15분에서 그거 16년도 거야? 재밌긴 하지 그거. 근데 그걸 왜 지금 다시 봐? 15분 저기 TV에서 지금 TV 설치했다고? 뭐라고? 갑자기 여기 갑자기 톡인데 이게 떠가지고
그걸 왜 다시 보냐? 근데 남자들도 그걸 다시 보냐? 그거는 약간 유시진 보려고 보는 거 아니야? 재밌다. 유시진 몰라? 유시진 대위? 그거잖아요. 김지원이랑 거기서 좀 멋있게 나오잖아 유시진 대위가. 아 얘들아 이거 해야 되는데 5분만 쉬고 할까? 네. 쉬는 시간이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유충열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이었어요. 썼냐 지호야. 영웅적 인물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웅적 인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나오니까 필기는 안 할게. 혈통이 고귀하다. 왜냐면 하늘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생이 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거든. 여기 고귀한 혈통과 비정상적인 출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좋은 게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뭔가 위기가 있어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긴다거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조력자를 만나서 능력을 키우는 거, 그런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 보통 그런 루틴으로 가요. 그래서 구출과 양육, 어떤 조력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노승을 찾아가서 무술을 배우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위기를 겪고 위기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게 지금 거의 영웅 일대기의 구조가 항상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 정도는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영웅이구나. 그럼 왜냐면 우리가 이 소설을 읽어낼 때 갑자기 이게 맨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딱 잘라서서 나오니까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읽을 때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설을 읽을 때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보기 먼저 읽고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보면 뭐 인경업 전, 유충열 전, 그럼 이 사람 위주의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 일대기인가 보다라고 하잖아. 그 두 가지 보면 어떤 이런 것이 영웅적인 소설이구나 이런 게 대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전기적 요소 이런 거 다 아는 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천상계, 뭐 지상계 이런 적강하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선인하고 악인이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제곱? 너네 필기했었는데 거기 위에다가 너네가 뭐 선인, 악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래서 막 그런 구조, 뭐 자미원, 뭐 이런 유충열 나오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나누는 구조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여기는 동방이 차차 밝아움에 마침 영등권 관비 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을 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서 강낭자를 붙들어. 어떤 여자가 강낭자야? 붙들어서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어. 왜 그래? 왜 죽으려고 해? 라고 했더니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니, 낭자는 한사코 죽으려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서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정한 후에 자색을 태도를 보니까 천상선녀 같아. 너무 예쁘다. 그 고을의 동네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만냥 가진 태수를 선택하겠냐, 만 가지를 달려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 여자애를 어떻게 그렇게 여성을 데리고 온 장면. 그 다음 각서라고. 이때 유충열이 강승상 집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하고 할일없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산중에 들어가서 삭발을 하고 중이 되어서 훗날에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에 바라보고 종일토로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큰 산이 있었대. 자, 큰 산. 이 큰 산은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높이 솟아있고 오색 구름이 구리봉에 떠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장차 신령이 산이라 하고 찾아 들어가는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했어. 봐봐. 큰 산에 대한 생각이 드러났네요. 장차 신령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큰 산에 대한 생각. 유충열의 생각. 산행 6,7리에 들리는 물소리 잔잔하고 보이는 청산은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 잡는다. 석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 천만 가지를 봄바람을 못 이겨 동네 어귀에 흐늘거려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자리에
자리에 백조 보물 정을 놔두었다.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서는 앵무새, 공작새 뭐 이런 거 있고 뭐 층암절벽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만 볼게. 산 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기록하리. 뭐라고 쓸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 그렇지. 봄바람 언뜻하며 경새소리 들리거든. 차츰 잠이 들어가니 오색구름 단청하고 휘청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밑에 보면 어디로 갈 거냐면 밑으로 여기 대화 있는 데로 갈게.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궁 오시는 행차에 동그맣게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그랬어.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 큰 스님이 봐봐 유상궁이 오시는 행차 밑줄 뭐야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큰 스님이 이제 얘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솔직히 좀 말 안 되는 것들도 여기 이런 거는 포함되는 거야. 조금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막장 드라마 보면 저기 나쁜 놈이 가는데 갑자기 뭐야 하는데 택시가 막 와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뭔가 우연의 요소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뭔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스님도 갑자기 이 유상 올 줄 알았대.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동구밖에 나가서 맞지 못하니 이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그랬거든. 여기 써봐. 충렬에 신분과 방문을 알고 있던 큰 스님의 비범함. 빨리 해야겠다. 알고 있었어. 아무튼 넘어갈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정한담이 크게 기뻐해서 옥간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영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서 내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자식들이 가엾도다.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한 부분 막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여기에 갑자기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다고 음산한 바람이 소소하고 차가운 눈이 흩날리니 지척을 모를러라. 그 다음 가련하다 유춘열의 적장에 꽤 빠져서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까지. 갑자기 이런 전기성. 그 다음에 여기 가련하다부터는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지. 밑에도 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사해의 신장이 나열하여 여기도 전기성. 전기성 무슨 말인지 알죠?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신하경은 다시 펼쳐서 육정육감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에 받게 하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여기 선봉중군 여기 다 해치고 적진장대 달려드니 정한담이 칼을 빼고 대상의 석권을 여기도 해야 되네. 아까 전에 비슷한 여기 문장 보여? 전우군사 다주군의 추풍낙엽이 볼만하며 무릉도원의 붉은 물이 흐르나니 핏물이다. 과장법 아까 전에 옆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 영웅적 면모 강조.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거든. 우리 고부 살려주소.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수가 분한 기분으로 중등하여 적진의 횡항타가 슬픈 소리 남에 천사말을 그곳으로 행하거든. 피가 말에서 내려서 소장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 아들 충렬이온데 아비 원수 갚으려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정문거를 한 칼에 베고 그 후에 최일기와 마룡을 잡고 한담의 목을 베려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까지 아까 위에 부분이 약간 생략을 많이 했는데 스님을 만나서 약간 도수를 배우고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분명 유주부의 아들인가? 어디가 장성하여 이런 명장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원래 그 영웅 소설이 중간에 누구한테 배우고 그럴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막 어디 산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나가지고 여기서는 스님이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뭐 도술에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계속 수련을 하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만났으니까 어떻게 가서 이렇게 장성해서 이런 명장이 되었는가? 그대 부친은 어디 있느뇨?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 살려내어서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의 황제 아들 다시 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당도 다시 보게 하니 그 공로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뭐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다 갚을까까지 밑줄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장법 서리법. 유충렬에 대한 고마움 강조. 그러니까 지금 원수 절하고 황후태우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서 정한 다음에 목을 내어 황제전에 바치려고 칼 것을 빼앗으니 진짜는 간되었고 허수아비의 보기를 메었더라. 원수가 분노하여 다시 싸움을 도두라. 자, 일단은 정기성이니까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알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훨씬 내용이 좋을 거고, 일단은 1번에는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괜찮? 2번에는 2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틀린 거 얘기하세요. 틀린 거 없습니까? 네. 진심?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도 아까 읽어본 건 천상계, 뭐 지상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독서를 펴볼게요. 원서가 연필 들었어? 원석이 팀 누구냐? 원석이 팀 누구지? 원석이 어디지? 한슬이 팀이네. 처음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올 거야 지금.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다 없다. 아무튼 서연이랑 다 얘기해줘. 늦으면 빵점. 있다 없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있다 없다랑 좋다 나쁘다가 다 각자인데, 여기서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랑 좋다 나쁘다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판단에 대해서 여기가 있다야 있다, 여기가 없다. 있는 거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존재한다는 의미는 같이 한다랑 같이 간대. 같이 한다. 그럼 밑에는 그러니까 더 존재한다. 여기 더 존재한다. 여기는 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문단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존재와 그 존재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라고 봤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느냐 아니면 덜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 없다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보다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완전한 대상이 된다. 이해돼?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그러면 불안정한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플라톤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 여기 꼭대기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장 완전한 것, 이데아. 이데아라고 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얘들아 이런 거 많이 나와. 만물의 현상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현상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완전하게 이데아고 어떤 그런 이상적인 거 있잖아. 이상적인 걸 이데아라고 부르면서 조금 덜 완전한 걸 뭐라고 한다? 형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형상, 현상.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문단 보였을 때 현상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를 뭐 데미 어쩌고로 설정을 하고서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서 현상을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이데아를 기준으로 어떤 가장 완전한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상, 우리 모든 사물을 만든다라고 봤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모방이라고 한다. 얘를 본따서 만들어 모방을 해서 이데아를 본따서 모방을 해서 만든 것이 현상이다 라고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이 모방을 통해서 현상은 이데아의 본질을 나누어 갖게 한다. 그런데 현상은 영원 불변한 존재 이데아의 본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데아는 완전하면서도 어때? 영원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근데 어때? 얘는 따라했으면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성질이 얘는 어떻게? 변한다. 변화함. 항상.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현대인이 하나의 가치로 두 개의 가치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져간 거에 반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냥 있다 없다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고 덜 있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런 거 여기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현상은 이데아의 현상과 관계에서 관여 또는 임재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 관여랑 임재는 사실상 동일한 거긴 하지만 현상의 이데아 본질과 유사한 거, 뭔가 성질이 비슷한 거를 관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임재는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 몇 프로 가지고 있냐를 임재라고 했어. 가지고 있을 재했잖아. 있을 재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했다. 플라톤은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현상이 얼마나 관여하느냐 또 얼마나 임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관여하고 많이 임재할수록 뭔가 비슷할수록 완전한 정도에 올라와 비슷해진다.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낮을수록 불안정한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이데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의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의 이데아, 말의 이상향이라는 게 빠르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치? 이거 빠르기라고 가정을 하면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말일수록 이 관여나 임재가 높은 것이다. 이데아랑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빠르기라는 게 이데아라고 봤을 경우.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현상, 이 다양한 현상들에는 관여와 임재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뭐 빠르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해버리면 뭔가 여기가 가장 빠른 게 이상향이기 때문에 이데아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본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거 그 지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더라고.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 판단을 하나로 여기는 플라톤의 사유 방식은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서구의 고대화, 중세 사유의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라고 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서 내용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재윤이 75쪽에서 틀린 거 있나요? 3번 75쪽 봐보세요. 이거는 가장 적절한 거. 봐봐. 여기선 이 라이프니츠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어.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덜 존재한다랑 더 존재한다가 있다 그랬잖아. 덜 존재할수록 관여랑 임재가 낮고 그치? 더 존재할수록 이데아에 가까워질수록 관여랑 임재가 높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애는 창조자인 신이 가장 완전한 존재야. 우리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이데아라 그랬어. 우리는. 근데 얘는 지금 신이래. 그래서 그는 신이 가장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대. 우리도 아까 이데아랑 비슷한 거 만들었다 그랬지. 모방을 통해서 현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얘도 지금 자신의 형상에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 않아서 유한한 존재가 된다. 조금 달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다르다고 했잖아. 아까도.
영원 불면하지만 얘는 계속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현상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유한한 존재를 만들었다.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모든 사물의 근거로서 무한한 존재이다 라고 말했어. 근데 1번 봐봐. 답이 1번이잖아. A가 라이프니츠는 창조된 존재를 설명했지. 이해됐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양이 다르니까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 완전히 같지 않으니까 유한한 존재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 언급한 유한성은 플라톤의 덜 존재한다에 의미하는 것이겠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신이 창조를 했는데 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라고 했어.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시.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얘는 신이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다르다고 했거든? 얘기 지금? 완전히 같지 않기에 좀 다르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한계가 있는 거라고. 유한하다고. 한계가 있는 애들이야. 왜냐면 이 신처럼 완전 완벽하지는 못한 애들이야. 얘는 나랑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 돼 안 돼? 됩니다. 되지? 그 다음에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덜 존재,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가 이데아라고 했잖아요. 제일 가장 뭐라고 했냐면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했거든. 그 완전한 정도를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존재한다, 덜 존재한다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덜 존재한다라는 유한성은 덜 존재한다 밑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맞는 이거 이해 안 되나? 되나? 되나요? 2번. 아, 2번. A가 말한 신은 자신의 존재를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아하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았다 나왔지. 여기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존재라고 했지.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 얘 뭐하는 애였어? 이데아 본따서. 맞아 창조자였지. 창조자. 그 부분이 좀 A가 말한 신은 자신의 형상 때문에 틀렸어. 얘는 자신의 형상 얘는 지금 자기 외부의 형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나왔네요. 이해돼요?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숙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